아주머니, 그 버섯 독버섯이에요. 뭐야? 이 꼬마가 내가 버섯을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저요? 다 알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전부 배웠거든요. 이른 가을 아침 경기도 산골 마을 뒷산 기슭의 한 여인이 홀로 쪼그리고 앉아 버섯을 따고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거칠대로 거칠어져 있었고 치마 끝엔 진흙이 쩍쩍 달라붙어 있었지요. 그래도 바구니 속에 버섯 하나가 더 들어갈 때마다 얼굴에 번지는 흐뭇한 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달래였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그런대로 이름 있는 전씨 집안에 시집을 간 달래는 성품이 차분하고 바느질 솜씨가 고와 처음 몇 해는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았지요. 하지만 해가 거듭되어도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던 말에 날이 서더니 어느 겨울 새벽엔 보찜 하나를 내밀며 차갑게 내뱉었지요. 더는 못 두겠으니 당장 나가거라. 쫓겨나던 그날 아침 등 뒤에서 대문이 쾅 닫히던 소리가 몇 해가 지난 지금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친정도 기댈 형편이 못됐고 아는 사람의 문은 하나같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달래는 고을 어귀에서 한참 떨어진 산자락의 낡은 오두막에 혼자 자리를 잡았지요. 먹고 살 방도라곤 산에서 나물이나 버섯을 캐다 장터에 내다 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달래는 버섯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요. 갓이 둥그스름하면 식용이요, 빛깔이 고우면 귀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가긴 했지요. 다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달래 아주머니 버섯 쌌다가 배탈 안 난 집이 드물다고요. 그날도 달래는 바구니 가득 버섯을 쑤셔 넣으며 속으로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장터에서 꽤 받겠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났지요. 키는 달래의 허리춤에도 미치지 않는 꼬마였습니다. 낡은 배 저고리에 집신이 절반쯤 달아 있었는데 눈빛만큼은 어른도 주눅 들게 만들 정도로 깊고 또렷했습니다. 아이는 다짜고짜 달래의 바구니를 들여다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지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바구니 속에 손을 넣어 버섯 3개를 꺼내어 바닥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광대버섯이고요. 이건 도구산 광대버섯. 이건 화경버섯이에요. 조금만 먹어도 간이 망가지고 많이 먹으면 사흘을 못 넘겨요. 달래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중하게 담아오며 흐뭇하게 바라보던 것들이었는데 아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서늘하게 내려앉혔지요. 등줄기가 오싹해지면서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저것들을 장터에 내다 팔 뻔했구나. 아니, 내가 먼저 맛을 볼 생각도 했었는데. 달래가 무릎을 꾹 누르며 쪼그리고 앉아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은 맑고 또렷했지만 눈 아래엔 거무스름한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손등엔 긁힌 자국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요. 너무 가늘어서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두 발은 땅을 꽉 디디고 선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대견했습니다. 달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아이는 대답 대신 산 위쪽을 잠깐 올려다봤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없어요. 짧은 2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달래가 더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무는 사이 아이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기서 혼자 꽤 됐어요. 아버지한테 산속 약초랑 버섯 다 배웠으니까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아주머니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달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지요. 저랑 같이 다니세요.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 밥은 아주머니가 해줘야 해요. 아주머니 밥 잘하시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방금 자기 목숨을 구해준 것이
이 꼬마였으니까요. 그날로 청이는 달래의 낡은 오두막으로 내려왔습니다. 짐이라곤 낡은 보자기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 안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초책 한 권이 곱게 들어 있었지요. 청이는 오두막 안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구석 자리를 골라 털썩 앉았습니다. 마치 제 집인 양 자연스러운 모습이 어찌나 뻔뻔한지 달래는 기가 차면서도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지요. 저녁이 되어 달래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오두막 안에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청이가 숟가락을 들고 한술 떠 입에 넣었지요.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물 좀 더 넣고 파 좀 송송 썰어 넣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달래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30 중반 나이에 꼬마한테 요리를 지적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요.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방금 자기 목숨을 구해준 아이 앞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투덜거리며 물을 더 붓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지요. 청이가 다시 한술 뜨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먹을 만하네요. 달래는 속에서 또 뭔가가 끓어올랐지만 결국 말없이 국그릇을 청이 앞으로 살며이 밀어줬습니다. 청이가 후루루 국을 떠먹는 모습을 달래는 괜히 딴 데를 보는 척하며 슬쩍 훔쳐봤지요. 얼마 만에 보는 밥 먹는 아이의 모습인지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청이는 그날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지요. 달래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아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청이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이는 달래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풀 한 포기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달래를 올려다보며 물었지요. 아주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달래가 허리를 구부려 들여다보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쑥이지, 쑥. 청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건 동미나리예요. 잘못 먹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쑥은 잎 뒷면이 하얗거든요, 아주머니. 달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지난 며칠간 이것을 바구니에 꾹꾹 눌러 담았던 기억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뭘 캐고 다닌 거야. 청이는 달래를 데리고 산비탈을 이리저리 누비며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이건 잎 뒷면을 봐야 하고, 이건 줄기를 꺾어 냄새를 맡아야 하고, 이건 뿌리 모양이 전부라고 설명했지요. 말투는 또박또박 친절했는데 아는 것이 어찌나 많은지 달래는 그저 눈만 껌뻑이며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달래가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8살짜리 꼬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꼬마한테 끌려다니고 있네. 민망하기 짝이 없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꼬마가 없었더라면 동미나리 달인물을 약이라며 장터에 내다 팔 뻔했으니까요. 달래가 머쓱하게 헛기침을 한번 하고 청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청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이맥을 또박또박 짚어가며 설명하는데 어찌나 진지한지 서당 훈자님이 따로 없었지요. 산새 한 마리가 그 위를 빙그르르 날며 내려다보는 우습고도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장터에 처음 나서는 날 달래는 이른 아침부터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자리를 폈다가 다시 옮겼다가 갈팡질팡하는데 청이는 팔짱을 낀 채 장터를 휘둘러보며 태연하게 서 있었지요. 달래가 슬쩍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청이야, 너는 안 떨리냐? 청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요? 달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8살짜리는 꼭 5일장 단골 장사꾼처럼 서 있었으니까요.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배를 살살 문지르며 걸어오는 중년 사내였는데 달래가 앞으로 나서기도 전에 청이가 먼저 사내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저씨, 밥 먹고 나면 배가 더 아프죠? 잡아주듯 아프고요? 사내가 발걸음을 뚝 멈추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청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삽주 뿌리를 다려서 드세요.
사흘이면 나아요. 사내는 입을 떡 벌린 채 돈을 꺼내 청이 손에 올려놓고 삽주 뿌리를 받아갔지요. 달래는 그 뒷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청이를 돌아봤습니다. 저 꼬마가 지금 뭘 한 거야?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있는 안악이었는데 청이가 또 나섰지요. 아주머니,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하죠? 손발도 저리고요? 안악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청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이 아이가 귀신이 따로 없네. 청이가 결명자와 구기자를 함께 다려드시라며 건넸습니다. 한 달이면 달라진다고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달래의 바구니는 절반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멍하니 빈 바구니를 내려다보다가 청이를 돌아봤지요. 청이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나보다 한참 낫구먼. 달래는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손등으로 눌러 막았습니다. 생전 처음 와본 장터에서 생전 처음 제대로 된 돈을 만져보는 날이었지요. 입소문이란 것이 참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지 사흘도 되지 않아 달래의 오두막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했지요. 삽주 뿌리를 사갔던 사내가 배 아픈 친구를 데려왔고 결명자를 다려먹은 안악이 눈 침침한 시어머니 손을 이끌고 왔습니다. 오두막이 어느새 북적북적해졌지요. 달래는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허둥지둥 어쩔 줄 몰랐지만 청이는 달랐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마다 차분하게 살펴보고 어디가 불편한지 콕콕 짚어냈지요. 술만 마셨다는 노인의 두통, 밥맛이 없다는 젊은 안악의 체증, 무릎이 시리다는 할머니의 관절까지 청이의 손에서 하나하나 답이 나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달래가 하루 번 돈을 세어보다가 청이를 불렀습니다. 고맙다. 청이가 잠깐 달래를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요. 저도 밥 먹고 사니까요. 퉁명스러운 말이었지만 귀끝이 살짝 붉어진 건 달래만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 행복이란 없는 법이지요. 장터 한편에서 달래와 청이를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눈길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변씨였습니다. 변씨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고을 장터에서 10년째 약방을 운영해 온 자였지요. 장나기 가죽으로 만든 이원패를 대문에 떡하니 내걸고 사람들에게 이름도 모를 가루약을 지어주며 돈을 긁어모아 온 자였습니다. 약이 잘 듣지 않으면 체질이라 했고 부작용이 생기면 낫기 전에 더 아픈 법이라며 뻔뻔하게 넘겼지요. 오죽하면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변씨 약 먹고 나은 사람 받느냐는 말이 돌았겠습니까? 그런 변씨에게 달래와 청이가 눈엣 가시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변씨는 그날 이후로 장터를 지날 때마다 달래와 청이를 찢어지게 가는 눈으로 훑어보며 지나쳤지요. 저 눈빛이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달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두막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청이가 산에서 캐온 약초와 버섯 냄새가 오두막 안에 은은하게 퍼졌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달래의 바구니가 늘 텅텅 비었습니다. 손님들의 입소문이 어찌나 퍼졌던지 이웃 고을에서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지요. 달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약초 이름 하나 제대로 몰라 쩔쩔매던 여인이 이제는 손님 얼굴만 봐도 어디가 불편한지 절반은 짚어낼 줄 알게 됐지요. 청이가 그런 달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좀 쓸만해요. 달래가 피식 웃으며 청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꾹 눌렀지요. 청이가 머리를 회피하며 눈을 흘겼습니다. 오두막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지요. 그것이 마지막 평온한 웃음이 될 줄은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그 무렵 어느 밤이었습니다. 달래가 잠결에 뒤척이다 눈을 뜨니 청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이상한 마음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청이가 오두막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달래는 말없이 청이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청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달래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도 산속 약초를 다 꿰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많이요. 온 산을 다 알았어요. 청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쫓겨났어요. 변씨 때문에요. 달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이가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 약이 더 잘 들으니까 변씨가 관아에 거짓 고발을 했대요. 아버지를 돌팔이라고 몰았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장터에 못 나갔고 산속에서만 약초를 캐다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 다음해 겨울에 청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들썩했지요. 달래는 가만히 청이의 어깨를 끌어당겼습니다. 청이가 처음엔 뻣뻣하게 버티더니 이내 달래의 품 안으로 스르륵 기대어 왔지요. 달래는 그 작은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밤이었지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청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요? 달래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지요. 나도 갈 곳이 없어서. 청이가 고개를 들어 달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은지 달래는 그만 시선을 내리고 말았지요. 나는 말이다.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났어. 시댁에서. 바람 한 점 없는 산속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3년을 버텼는데 결국 못 낳더라. 그래서 쫓겨나고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버섯을 해볼까 하고 산에 올랐다가 내 녀석을 만난 거야. 청이가 잠시 달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하늘이 안 준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요. 달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빠르게 닦아냈지만 청이는 이미 보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풀잎을 흔들고 산속 어딘가에서 소쩍새 한 마리가 울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청이가 약초를 캐다 바위 틈새에서 발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낯선 풀뿌리 하나가 바위 그늘 아래 비죽이 올라와 있었지요. 잎이 넓고 뿌리가 실처럼 가늘게 여러 갈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청이는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이야, 이건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야. 귀하고 또 귀한 약초란다. 청이가 조심스럽게 뿌리를 캐들고 달래 곁으로 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봐요. 달래가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이건 또 뭐냐?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들었어요. 아이 갖기 어려운 부인한테 쓰는 약이라고요. 오래 달여서 꾸준히 드시면 된대요. 오두막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달래의 손이 멈췄지요. 약초 다듬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청이가 뿌리를 달래 손에 살며이 쥐어줬지요. 달래가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늘고 여린 뿌리였는데 어찌나 귀하게 느껴지던지 손이 떨려왔지요. 청이가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책에 다리는 법이 다 있어요. 찾아볼게요. 청이가 약초책을 펼쳐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나가는 동안 저녁 햇살이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리며 두 사람을 나란히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장터에서였습니다. 변씨가 건달 한 명을 옆에 두고 달래와 청이 앞에 떡하니 멈춰섰지요. 배는 항아리처럼 불룩했고 눈은 찢어지게 가늘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어찌나 더러운지 달래는 저도 모르게 청이 앞으로 반걸음 나섰습니다. 변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요즘 장터에 별것이 다 나오는구먼. 기껏해야 산에서 뜯어온 풀뿌리를 약이라고 파는 게요. 청이가 변씨를 올려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약은 왜 먹어도 안 낫는지 그게 더 궁금한데요. 순간 장터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변씨의 얼굴이 벌게 달아올랐지요. 달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도 가슴 한켠이 후련했습니다.
변 씨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지요. 하지만 돌아서는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게 그냥 돌아서는 눈빛이 아니라는 걸 달래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지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안면을 튼 아낙 하나가 헐레벌떡 오두막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숨을 헉헉 몰아쉬며 달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변 씨가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대요. 달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를 내세워 검증도 안 된 약재를 파는 사기꾼이라고 당장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대요. 내일 아침 포조를 보낸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오두막 안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달래는 손이 떨려왔지만 꾹 참으며 안악을 돌려보냈지요. 문을 닫고 돌아서니 청이가 조용히 앉아 달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청이야, 너는 무섭지 않느냐? 청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변 씨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린 아직 서로 있잖아요, 아주머니. 달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 꼬마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었지요. 하지만 달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지금 이 따뜻한 오두막이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포졸 셋이 오두막 문을 걷어찼습니다. 달래가 문을 열자마자 포졸 하나가 문서를 들이밀며 소리쳤지요. 관아 명령이요. 당장 장터 출입을 금하고 약재 판매를 일절 중단하시오. 달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에서 청이가 달래 옷자락을 살짝 잡았지요. 이유가 뭡니까? 달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자격 의원 행위, 그리고 아이를 이용한 사기 판매요. 변 의원께서 증거까지 제출하셨소. 달래는 입을 악물었지만 포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지요. 문서 한 장 앞에 지난 몇 달간 쌓아온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아간 뒤 달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에 나가보니 이미 소문이 파다했지요. 단골 손님들은 달래와 눈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고맙다며 손을 잡던 아낙들이었는데 관아 이름이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 척이었지요. 달래가 바구니를 들고 장터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인 사기꾼이래. 아이까지 이용했다잖아. 달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빨개지고 눈이 뜨거워졌지요. 그때 청이가 달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그냥 가요. 여기 있으면 아주머니만 더 힘들어요. 달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몸을 돌렸지요. 장터를 빠져나오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쫓겨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이번엔 마을 유지 최영감이 하인 둘을 앞세우고 오두막 앞에 떡하니 나타났지요. 최영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을 땅의 절반을 손에 쥔 자였는데 달래가 새들어 사는 오두막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최영감이 팔짱을 끼고 오두막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보름 안에 비우시오. 사기꾼한테 내 집을 줄 수는 없으니. 달래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지요. 저는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관아에서 그리 봤으면 그런 거지요.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요? 최영감은 그 한마디를 툭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이 씩씩거리며 뒤를 따랐지요. 보름이 채 되기도 전에 달래는 오두막을 나서야 했습니다. 최영감이 하인을 매일 보내들 볶는 통에 버틸 수가 없었지요. 짐을 쌀 것도 얼마 없었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 그리고 청이의 약초책 한 권이 전부였지요. 청이가 오두막을 나서며 한번 돌아봤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배어있던 작은 오두막이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꽉 담은 입술이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달래가 걸음을 멈추고 청이를 내려다봤지요. 청이야, 미안하다. 청이가 달래를 올려다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변씨 때문이에요. 헷갈리지 마요. 달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8살짜리 꼬마가 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청이가 산 쪽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산으로 가요. 거기는 변씨가 못 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던 날처럼 달래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 하나가 달래 손을 꼭 잡고 있었으니까요. 산속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청이가 어릴 때 살던 낡은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비바람은 겨우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지요. 바닥은 흙이었고 벽 틈으로 찬바람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왔습니다. 달래는 그 안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지요. 이게 내 팔자구나. 장터에서 쫓겨나고 오두막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산속 움막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나던 날 텅 빈 손으로 걷던 그 겨울 아침 그리고 악착같이 버텨온 지난 몇 달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청이가 움막 안으로 들어오다 달래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옆에 조용히 앉았지요. 저 여기서 혼자 살 때요. 처음엔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울다 보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달래가 피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밥 해먹고 밥 먹다가 또 울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더라고요. 달래는 그 말에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지요.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웃으니 영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청이가 그 모습을 보며 갸우뚱했지요. 왜 웃어요? 아니, 위로한다는 게 배고프다는 소리냐, 이 녀석아. 위로 맞는데요. 배고프면 슬플 틈이 없잖아요. 달래는 웃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꼬마의 위로가 웃기고도 따뜻하고 따뜻한데 또 웃겼지요. 산속 생활이 열흘째 접어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기슭을 조심조심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달래가 고개를 드니 낯선 여인 하나가 몸종을 달랑 하나 데리고 움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옥놀이개를 찬 것이 범상치 않은 차림이었지요. 달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청이가 여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말했지요. 혹시 부사마님 아니에요? 여인이 깜짝 놀라 몸종을 돌아봤습니다. 청이가 덧붙였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흙기가 묻었는데 버선은 깨끗해요. 가마 타고 산 중턱까지 오고 거기서 걸어온 거잖아요. 고을에서 가마 탈 수 있는 부인은 부사댁밖에 없으니까요. 부사마님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달래와 청이가 서로를 돌아봤지요. 이 만남이 무엇을 불러올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부사마님이 움막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자 청이가 바로 물었습니다. 혼인하신 지 몇 해나 됐어요? 마님이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6해가 됐느니라. 청이가 다시 물었지요. 그동안 아이는요? 마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8살짜리 꼬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오니 당황스러우면서도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아직이란다. 청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이어 물었습니다. 몸은 찬 편이에요? 더운 편이에요? 찬 편이다. 밥맛은요? 고르지 않구나. 잠은요? 자다 깨다 하느니라. 청이가 잠시 마님을 살펴보더니 달래를 돌아봤습니다. 아주머니, 저번에 캔 그 뿔이요. 달래가 눈빛으로 답했지요. 청이가 마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리는데 2시즌쯤 걸려요. 꾸준히 석 달은 드셔야 하고요.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마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효험이 있겠느냐? 청이가 잠시 마님을 바라보다가 말했지요. 저희 아버지가 이 뿌리로 아이 낳은 부인을 여러 봤대요. 근데 마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말해보거라. 아이 못 낳는다고 쫓겨날 것 같아요? 마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마님이 작게 대답했지요. 그게 무섭구나.
청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뿌리를 마님 손에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주머니도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마님도 마찬가지예요. 마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몸종이 소매로 눈가를 훔쳤지요. 달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찌릿해졌습니다. 이 꼬마는 아픈 곳만 짚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까지 짚어냈지요.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값은 충분히 치르겠다. 달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희 사정이 지금 이러하니 혹여 도움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님이 달래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마님이 산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지요. 저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다녀간 지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지요. 산기슭 아래쪽에서 묵직한 발소리들이 울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가 고개를 드니 변씨가 건달셋을 앞세우고 산길을 성큼성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포승줄까지 손에 들고 있었지요. 달래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변씨가 움막 앞에 떡하니 서더니 손가락으로 청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다, 잡아라. 건달패가 우르르 달려들려는 순간 달래가 팔을 벌려 청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짓이오? 변씨가 비웃으며 말했지요. 어디서 굴러온 여편네가 감히 나서는 게요. 저 아이가 부사 마님한테 검증도 안 된 약을 팔았으니 관아에 데려가는 거요. 비키시오. 달래가 똑바로 섰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여인이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단단하던지 변씨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청이 하나는 못 내놓겠소. 변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건달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산 아래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지요. 여럿이었습니다. 변씨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산속에 아이를 꿰어 사기를 치는 여인이 있다 하고 소문을 퍼뜨려 구경꾼들을 몰고 온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움막 주위를 빙 둘러서자 변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오, 여러분. 저 여인이 어린아이를 이용해 부사 마님한테까지 검증도 안 된 약을 팔았소.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겠소.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달래는 사방이 둘러싸인 채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지요. 청이가 달래 등 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씨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소. 저 아이를 순순히 내놓으면 당신은 그냥 보내주겠소. 달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을 고개 숙이며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시댁에서 쫓겨날 때도, 장터에서 밀려날 때도, 오두막에서 내쫓길 때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달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못 내놓겠소.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당신이 잘 알지 않소. 이 아이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했으면서. 순간 변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졌지요. 달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 아버지를 장터에서 몰아냈소. 거짓 고발로. 그 때문에 이 아이는 부모를 잃고 산속에서 혼자 버텨왔소. 달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이가 달래 등 뒤에서 달래 옷자락을 꽉 쥐었지요. 변씨가 건달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건달 둘이 달래의 양팔을 덥석 잡아 옆으로 끌어내려 했지요. 달래가 버텼습니다. 발이 흙바닥을 긁으며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청이야, 도망가거라. 어서. 청이가 움직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안 가요. 청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달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건달이 청이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깨 섞어라.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졸 여럿이 줄지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부사가 직접 말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지요. 부사 옆에는 부사 마님이 가마에서 내려 걷고 있었습니다. 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사가 말에서 내려 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지요. 변 씨, 내 죄를 알겠느냐? 변 씨가 부들부들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사 마님이 달래 곁으로 걸어오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고생하셨소. 달래는 그 한마디에 그만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건달들이 손을 놓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지요. 청이가 달래 곁으로 달려와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달래는 그 작은 몸을 두 팔로 끌어 꼭 감았지요. 등 뒤로 포졸들이 변 씨와 건달패를 에워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사가 변 씨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변 씨는 뒷걸음질을 치다 건달패가 포졸들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고서야 두 다리가 굳어버렸지요. 부사가 팔짱을 끼고 변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변 씨, 이 아이 아비를 어찌했는지 낱낱이 고하거라. 변 씨가 입술을 달싹이며 버텼지요. 저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부사가 포졸에게 손짓을 하자 포졸 하나가 문서 뭉치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사가 그것을 받아 펼치더니 말했지요. 5년 전 내가 관아에 올린 고발장이다. 이 아이 아비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구나. 가짜 약을 판다고 거짓 고발을 올린 것도 모자라 뒤에서 마을 유지들에게 뇌물을 돌린 기록까지 남아있으니 이를 어찌할 것이냐? 변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지요. 소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때 청이가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곱게 접혀 있었지요. 달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이야, 그게 뭐냐?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변 씨한테 당하던 날 아버지가 직접 기록해 둔 거라고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며 제 약초책 사이에 끼워두셨어요. 청이가 그것을 부사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지요. 부사가 천천히 펼쳐 읽더니 눈매가 차가워졌습니다. 변 씨, 이래도 모른다 할 것이냐? 변 씨가 이마를 땅바닥에 찌으며 울부짖었지요.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다 잘못했습니다. 주위에 둘러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변 씨한테 가짜 약을 사 먹으며 돈을 뜯겼던 이들이었지요. 아이 못 낳는다며 비싼 보약을 사갔다가 아무 효험도 못 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를 가는 소리가 났지요. 부사가 포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변 씨를 포박하여 관아로 데려가거라. 포졸들이 변 씨를 일으켜 세워 포승줄로 묶었지요. 변 씨가 끌려 내려가면서 달래와 청이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분하고 억울하다는 듯 이글거렸지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달래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5년이다. 이 아이 아버지가 5년을 기다린 것이다. 청이가 변 씨가 사라진 산기슭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달래가 말없이 청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렸지요. 청이가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달래 곁에 서서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산 아래를 내려다봤지요. 부사 마님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됐소. 달래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지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이 어찌나 넓어 보이던지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관아 마당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변 씨한테 돈을 뜯긴 사람들, 가짜 약을 먹고 병이 더 깊어진 사람들, 아이 못 낳는다며 보약을 사갔다가 몸만 허한 여인들까지 줄을 이었지요. 부사가 그 하나하나를 직접 받아 기록하더니 변 씨를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혔습니다. 변 씨는 그제야 자기가 저질러 온 것들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났는지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벌벌 떨었지요. 부사가 변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을 백성들을 등쳐먹은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사람을 거짓 고발로 죽음으로 몰았으니 그 죄를 어찌 다 헤아리겠느냐? 부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 씨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줄 것이며 변 씨는 당장 이 고을에서 내쫓을 것이니라. 관 마당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잘됐다는 소리가 쏟아졌지요. 그때 변 씨가 끌려나가다 달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글거리던 눈빛은 어디 가고 그 안에 남은 건 두려움뿐이었지요. 달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여인이 처음으로 똑바로 맞서 바라봤지요. 변 씨가 포졸들에게 이끌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청이가 달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버지, 이제 됐지요. 달래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달래는 청이의 손을 꼭 쥐며 눈을 감았지요. 하늘 어딘가에서 청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자락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날 고을 장터 한편에 작은 약방 하나가 문을 열었지요. 간판에는 단출하게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초록 약방. 청이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이름이었지요. 살아서는 끝내 열지 못한 약방이었는데 아들이 그 이름을 대신 내걸었습니다. 달래가 간판을 올려다보는데 눈끝이 시큰해졌지요. 청이야, 이 이름 내 아버지가 지은 거냐? 청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그랬거든요. 언젠가 초록 약방 열 거라고요. 약초처럼 사람을 살리는 곳 만들 거라고요. 달래는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 봤지요. 그 4글자 안에 청이 아버지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밀려들었습니다. 변 씨한테 가짜 약을 사 먹으며 속아온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아이 못 낳는다며 몇 철을 허비한 여인들도 찾아왔습니다. 달래는 그 여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지요. 남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청이가 손님을 보다가 한 여인 앞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꺼하고 얼굴이 초췌한 여인이었지요. 청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시댁에서 눈치 많이 봤지요? 여인이 입술을 달싹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지요. 청이가 풀뿌리를 꺼내 여인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인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달래가 여인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귀지 마시오. 잘못한 것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갔습니다. 초록 약방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일찍이 장터에서 삽주뿌리를 사갔던 사내가 이번엔 이웃 동네 처남을 데려왔고 결명자를 다려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달래도 달라져 있었지요. 예전엔 독버섯과 식용버섯도 구분 못하던 여인이 이제는 손님의 안색과 맥만 봐도 어디가 불편한지 절반은 짚어낼 줄 알았습니다. 하루는 청이가 그런 달래를 보며 말했지요. 아주머니, 이제 진짜 쓸만해요. 칭찬이냐, 그게 칭찬 맞는데요. 달래가 피식 웃으며 청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청이가 머리를 회피하며 눈을 흘겼지요. 약방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약방 문을 닫고 달래가 약초를 정리하는데 청이가 옆에서 약초책을 들여다보다가 불쑥 말했지요. 아주머니, 달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청이가 책에서 눈을 들어 달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담담하고 따뜻한지 달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왜 그러느냐? 청이가 입을 열다가 고개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요. 청이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지요. 달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이지요. 그 무렵 달래에게 조용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밥맛이 조금 다르다 싶었고 그 다음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지요. 달래는 처음엔 피로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거듭될수록 그 느낌이 달라졌지요. 어느 날 아침 청이가 달래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달래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청이가 아버지 책을 펼치더니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달래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설마, 감히 그럴 리가. 하지만 달래의 가슴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혼자 앉아 오래도록 등잔불을 바라봤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 오랜 세월에 대한 안도 때문인지 달래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조용한 것이 천천히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새해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초록 약방에 웃음과 눈물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달래가 정말로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청이가 아버지 책에서 찾아낸 그 가느다란 뿌리를 꾸준히 다려 마신 지 석 달이 넘어가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사실을 혼자 며칠 동안이나 품고 있었지요. 입 밖에 내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여 꿈이 아닐까 싶어서, 혹여 또다시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청이가 달래 앞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다 알아요. 달래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청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울지 마요. 달래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부사 마님도 그 소식을 듣고 몸소초록 약방을 찾아왔지요. 마님 역시 같은 뿌리를 꾸준히 다려 마신 끝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 소식을 기다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님이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도 없었을 것이요. 달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청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 잘 들은 거예요. 마님이 청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렇구나. 내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겠다. 그 뒤로 그 고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겨나는 며느리가 씨가 말랐지요. 초록 약방 덕이라는 말도 있었고 부사가 그런 시댁에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했지요. 하늘이 안 준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거라는 말이 맞더라. 두고 보면 다 알게 되더라. 달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청이를 바라봤습니다. 청이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약초를 들여다봤지요. 귀끝이 살짝 붉어진 채로 말입니다. 달래는 가끔 혼자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산비탈에서 독버섯을 따지 않았더라면, 만약 청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무서운 변씨 앞에서 끝까지 버티지 않았더라면, 어느 하나가 달랐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없었겠지요. 달래는 약방 문 앞에 서서 봄볕이 쏟아지는 장터를 바라봤습니다. 청이가 옆에서 약초책을 끼고 나란히 섰지요. 눈부신 봄빛이 두 사람을 고루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청이가 고개를 들어 달래를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달래가 청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녀석아. 청이가 머리를 회피하며 눈을 흘겼지요. 약방 안에 그리고 따뜻한 봄 장터 위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앉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법이지요. 달래가 그것을 알게 된 건 산속 움막에서 8살짜리 꼬마 손을 잡고서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나던 여인도, 부모를 잃고 홀로 산을 버티던 아이도 결국 서로를 만나 함께 봄을 맞았습니다. 하늘이 안 준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던 것이었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